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하루에 오염수 460톤씩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할 예정이며 2051년까지 방류를 계속한다는 게 일본의 계획입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지난 5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1, 2단 로켓은 정상 비행했지만 3단 로켓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기본법이 기후 위기로 생긴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의 탄소 감축 목표량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9년의 43%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국제 합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판단입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됐는데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달 남극 최초 착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은행이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연 3.5%인 현재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하반기 수출 부진 우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도 자본 유출 조짐이 크지 않은 점을 종합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To become target city. The morning of August 9th, the bomb was explode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쯤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해 1차적으로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 반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류 이후 원전 인근의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공개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134만 톤의 오염수가 1000여 개의 탱크에 들어있는데 일본 정부는 오는 2051년까지 방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한국과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IAEA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한 각종 데이터를 한국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앞서 IAEA는 지난달 5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 현장 사무소를 마련하고 전문가들을 파견했으며 도쿄전력의 계획과 실제 방류 상황이 일치하는지 국제안전기준에 맞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그러나 IAEA가 직접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하지는 못한다는 제약 등으로 IAEA의 활동이 안전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막바지와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수산 유통업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사능 수치 샘플링 검사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어시장인 인천 소래포구에 금어기가 풀린 신선한 꽃게들이 가득 놓였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름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상인들의 손놀림도 여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목을 앞두고 들려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오염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류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걱정은 되지. 특히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소래포구 축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축제를 찾는 손님들이 예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며 상인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축제 때 예전처럼 상황이 될까? 축제 때 오셔서 손님들이 회를 드실까?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들도 나 같은 경우도 회를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근데 좀 덜 먹게 돼요. 많이 덜 먹게 돼요. 유통업계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처럼 오염수 영향이 적은 상품 배치를 늘리고 올해부턴 방사능 수치 샘플링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부터 방사능 샘플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샘플링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도 예전처럼 마음 놓고 식탁에 수산물을 올리기가 고민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건 먹어야죠. 근데 이제 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잡아놓거나 냉동된 거는 미리 잡아놓은 거는 어떻게 사겠지만 앞으로 생물은 못 살 것 같아요.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신뢰나 방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원전 오염수 방류부터 이뤄지는 상황. 애꿎은 국내 수산업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 등 대표적인 환경 규제들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낮추고 민간 투자 늘리기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 대상 기준을 연간 100kg 이상에서 유럽연합 등 선진국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10배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기업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큰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권위가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위기로 생긴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23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탄소 감축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9년의 43%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국제 합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간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나타난다며 이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세대가 탄소 예산을 급속히 써버리면 미래 세대는 극히 적은 예산을 배분받아야 하는데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하지 않은 건 미래 세대에 불균등한 감축 부담을 남기는 거나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여의도 면적의 200배가 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태풍 피해까지 겹쳐 과일 수확에 차질이 불가피해 추석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6월과 7월 2달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 재배지는 6만 9천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과 비교하면 무려 236배의 규모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로 폐사한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은 96만 마리가 넘습니다. 태풍까지 핥히고 지나가면서 농가에는 시름이 깊습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잘 됐죠. 그냥 다 따고 뭐 낙과 피해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비 들어오고 땅 하는 군데는 다친 수대로 다 뽑아버리고 절반이죠. 절반 수준. 정부가 올여름 침수 피해를 본 농가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작물을 다시 심을 때 드는 비용의 절반만 주던 보조금을 전액 주기로 했습니다.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절반에서 전액으로 상향합니다. 침수 피해를 본 농기계와 생산 설비도 자연재해로는 최초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파대 입식비와 특별 위로금을 포함해서 기존의 지원금과 비교해서 약 3배 수준으로 인상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관련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달 집중호우로 복숭아 재배 면적 1,400여 헥타르가, 태풍 카눈으로 사과, 배 재배 면적 770여 헥타르가 낙과 등 피해를 봤습니다. 비바람이 가져온 재해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과일 수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출하량을 최대한 늘리는 등 조만간 과일 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약물이나 화학물질 중독으로 응급실에 찾는 환자 10명 가운데 1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5개 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신체적 중독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환자의 10.6%는 청소년이었고 20대가 19%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대 중독 환자 가운데 80%는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해열제와 신경안정제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해물질 노출로 신체 이상이 생기는 신체적 중독만 대상으로 진행했고 심리적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정신적 중독은 제외했습니다. 질병청은 10대가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고등학생 맞춤형 예방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에버랜드가 지난달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 이름을 공모합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은 지난달 7일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 이름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쌍둥이 이름은 모두 4단계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데 일단 일반인 공모로 모집된 이름을 에버랜드 임직원들이 10쌍으로 추립니다. 이어 에버랜드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4쌍을 선발한 뒤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최종 이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묵묵히 그림을 그려보신 적 있나요? 펜과 붓끝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이 되곤 하는데요.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그림과 함께 담담히 삶을 이야기하는 작가 이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입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로잉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2권의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저의 이현이라는 이름으로 창작을 한 지는 현재 5년 정도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현이라는 이름이 본명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사실 제 이름을 짓게 된 저의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네. 저의 본명은 이현수고요.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유명을 굉장히 꿈꿨었는데 뭔가 내가 멋있는 이름으로 유명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이름에 좋은 뜻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이름에 연자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뜻이거든요. 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내가 펴다라는 이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하고 이 이름처럼 내 꿈을 펼치는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현이라는 이름으로 필명을 짓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뭐 이미 구독자가 지금 87만 명에 달하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주로 이제 제가 전공을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편안하게 제 생각을 털어놓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사실 소재로 많이 하는 것들은 살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질문들, 뭐 예를 들면은 연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은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일상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질문들에 저의 생각을 답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 여러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이제 그림도 훌륭하지만 메시지도 울림이 있어서 이제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자,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사실 저는 진짜 평범한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냥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반에 한 명씩 있는 그림 잘 그리는 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을 좋아해서 전공을 해서 미대를 가고 처음에는 그냥 뭔가 훌륭한 작가가 일찍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아무런 유명함 없이 졸업을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냥 평범한 디자이너로 지내다가 그래도 뭔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열심히 그려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퇴근 후에도 그림 그리는 시간을 많이 갖고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글도 많이 썼었는데요. 그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는데 좀 토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유튜브로 전향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그림도 굉장히 좋지만 스토리텔링으로도 유명하신데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림만 그려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한 게 나의 생각이라는 게 내가 아직 어리고 나는 좀 내 생각이 완성되지 않은데 이 생각을 세상에 꺼내놔도 될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생각은 누군가 용기 내어야만 세상에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전하게 됐는데 그랬던 계기가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그 어떤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현님 저는 그림 그리는데 좀 너무 두려운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떡할까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림 그리면서 두려웠던 경우는 누구보다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필두로 그냥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잘 돼서 어떻게 유튜버 데뷔를 하게 된 셈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그림을 그리는 유튜버는 많은데 이제 이현 작가의 특징이자 강점이 바로 그 말로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이제 삶에 대한 통찰력이 확실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공부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사실 제가 통찰력이 있다는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저는 스스로 그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고민인 부분이었거든요. 나는 좀 너무 생각이 많지 않나? 그래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잠식되는 편이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좀 건강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저 자신을 좀 치유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냥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털어놓다 보면 그걸 언젠가는 조금 더 잘 정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말하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네. 주로 지금 영상도 계속 나갔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들 중에서 그 데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데생을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그림이라는 게 그냥 어릴 때 그렸던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고 있을 때 낙서처럼 많이 그렸었거든요. 근데 낙서처럼 많이 그리고 언제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림이 굉장히 좋았던 놀이기구 같은 거였는데 그런 면에서 연필이 가장 쉬운 재료인 것 같아요. 아, 네. 쉬우면서도 그 사비연필을 잘 쓰면 검은색이 아니라 특유의 우유빛깔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유빛깔부터 엄청난 먹색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연필의 매력에 많이 빠졌어요. 아, 네네네. 근데 또 이제 작품을 보면 주로 인물을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힘없이 술술술 그리시는 걸 보니까 이게 혹시 미리 생각을 해두신 건지 즉흥적으로 그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제가 그리고 싶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수집을 하고요.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약간 프린트 하듯이 머리부터 쭉 따라 그려요. 아, 보면서. 예, 그래서 네네네. 보통은 얼굴을 그리고 뭐 스케치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머리, 눈, 귀 연결된 부분들을 쭉 그리는 게 저의 그림의 스타일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그 사비연필이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띄고 또 그런 그림이 눈, 코, 입에서 그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리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저렇게 그림을 쉽게 그리실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그림을 좀 잘 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은 결국 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노래 같은 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절대음감이나 음을 잘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도 대상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 그 잘 본다는 것도 개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림 그릴 때 갖고 있을 카메라로 치자면 렌즈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좋은데 왜곡하지 않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미술학원이나 뭐 교육기관에서 그런 걸 많이 배우는데 저도 그런 순수한 시각이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조금 진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현 작가를 두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AI의 등장이 미술 작가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아티스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근데 그 고민을 저도 진짜 예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디자인을 배우던 이제 대학생 시절부터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기능이 계속 좋아져서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모두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텐데 그럼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기에도 꼭 디자인 툴이 없어도 뭔가 디자인 유튜브 썸네일이나 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어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던진 질문은 어떤 영화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온 거였는데요.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AI가 이제 인간을 이제 대체할까 말까 막 아무튼 그런 갈등에 대한 영화인데 AI가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선택을 하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으로 태어난 형식이나 그런 것보다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태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거나 뭔가 흉내내는 거는 저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어떤 태도를 담을 수 있는가는 작가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가,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결국에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보다는 더 중요해질 것 같아서 AI가 지금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지만 제 그림도 똑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걸 표현하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인간에게 남겨진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현 작가의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도 들려주시죠. 제가 꿈이나 목표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리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왔어요. 올해만 벌써 4번의 해외를 다녀왔는데요. 네, 해외를 다녀오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는데 내가 수호하고 싶은 일상이 무엇이지? 그리고 삶에서 계속 가져가고 싶은 나의 태도는 무엇이지? 해서 저는 30대, 지금 접어들었지만 30대를 멋있게 살고 싶고 40대도 50대도 기대되는 그 저만의 소중한 일상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이야기 속에 깊은 통찰 또 감성이 있어서 이제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모셨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만의 생각 또 개성을 지켜나가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드로잉 작가 유튜버 이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탐사선의 시도가 실패한 지 이틀 만에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처음으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탐사는 자원과 함께 얼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달 탐사선의 고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점점 떨어지더니 지켜보는 관계자들의 환호가 터지는 동시에 밝은 표정의 모디 총리가 박수로 자축합니다. 착륙 지점은 남위 69도, 인도인의 염원을 안고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것입니다. इस अद्भुत पल के लिए मैं 140 करोड़ देशवासियों को भी कोटि-कोटि बधाइयां देता हूं. 지난 2020년 인도 정부는 우주 산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1,6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틀 전 착륙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러시아는 실패조사위원회를 꾸려 재기를 노리고 있고 우주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최소 12곳이 넘는 나라가 몇 년 안에 달 탐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융합 원료인 헬륨 동위원소와 4차 산업의 쌀인 히토류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 규정이 모호해 먼저 우주 탐사를 시작한 곳이 자원 개발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И в будущем Луна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освоения дальнего космоса, идеа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нам нужно изыскив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 продолжа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проведение лунной программы. 달 남극에 발을 디딘 인도 탐사선은 앞으로 2주 동안 광물 성분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늘진 곳에 얼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얼음 형태의 물이 확인된다면 연료로 쓰일 수소를 현지에서 조달해 더 깊은 우주로 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이 24일 새벽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 2단 로켓은 모두 정상 비행했지만 3단 로켓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우주개발국이 비상폭발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원인을 조속히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 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북한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우주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가 실패했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도발적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기술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추가적인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위성 발사를 예고한 뒤부터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계속 내왔습니다. We will stand with our Japanese and our ROK allies in the face of North Korea's continued provocations, to include their claimed space program. So we're going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security of our homeland and the defense of our allies. 이에 따라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위성 발사와 관련한 회의가 또다시 소집될지도 주목됩니다. 또 이번 발사가 지난주 한미일 정상이 외부 위협에 대한 협의를 약속한 직후여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정보 공유와 향후 대처 과정에서 더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한국은행이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5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떨어진 데다 최근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하반기 수출 부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역대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도 자본 유출 조짐이 비교적 없는 점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위기를 포함한 중국 경제 둔화와 수출 부진 지속 등에도 우리 경제가 애초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제시했던 2.3%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2%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5%와 2.4%로 지난 5월 전망치와 같게 내다봤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정 경제 전망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7월 이전에 예상한 중국 경제 성장률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면서 불확실성 요인이 커졌고 침체 가능성이 커졌을 뿐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고 이 부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3.9% 줄며 2006년 이후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의 지난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79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3.2%를 반영한 2분기 실질소득은 3.9% 감소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고물가에 지난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쳐 가구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은 증가했으나 전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효과 소멸로 공적 이전 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구 총소득은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비용은 42.4% 늘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 지출은 96만 2천 원으로 8.3%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은 383만 천 원으로 2.8% 줄어 역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만 7천 원으로 0.7%, 상위 20% 가구 소득은 1,013만 8천 원으로 1.8%가 각각 줄었습니다. 상위 소득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면서 분배 지표인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34로 0.26배 포인트 개선됐습니다. 2분기 소비 지출은 2.7% 늘었지만 둔화세가 뚜렷했습니다. 해외여행 증가로 오락 문화 지출이 14%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지만 외식비와 공공요금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음식 숙박이 6%, 주거와 수도, 광열 등의 지출은 7.4%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반도에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지속돼 2070년이 되면 남북한 전체 인구가 5,937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2021년 남북한 인구와 비교하면 23.6% 줄어든 수치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엔의 2022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남북한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북한은 1990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출산율이 크게 하락해 2002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Zoom makam do taasu ta
ताला हुकाम से आपकी क्या दरख्वास्त है? वज़ीर आज़म भी यकीनी तौर पे आपको सुन रहे होंगे। कोई मुझे दरखास्त कोई नहीं आती जी, सब लोगों को और इंसानी हमदर्दी आप हर किसी जानते हैं और मुल्क के इंतजामिया भी इस हादसे के लिए करे और ये तो आप जो खुद सोच ले तो अब हमारे हमें भी यहाँ पर मौजूद है।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레이저와 물의 수압으로 가공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는데요. 그동안 수입 장비에 의존했던 상황이었지만 이번 연구로 인해 K 반도체의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워터젯 가이드 레이저 융합 가공 기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안상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가공이 어려운 고강도 물질을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워터젯 가이드 레이저 융합 가공기 기술, 이름이 아주 어렵거든요. 자, 어떤 건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워터젯 가이드 레이저 융합 가공 기술은 워터젯을 통해서 레이저 빔을 반도체 웨이퍼 등의 가공물에 전달해서 가공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서 워터젯 기술은 물을 높은 압력으로 분사해주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워터젯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워터젯을 통해 전달된 레이저 빔을 함께 이용하여 커팅, 드릴링, 그루빙, 패터닝 등의 가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워터젯으로 전달된 레이저를 이용해서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고 커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원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높은 압력으로 물을 분사해주면 물의 표면이 깨끗한 물줄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층류 유동이라고 하는데요. 주전자에서 물을 따를 때 물줄기가 이렇게 꼬이지 않고 깨끗하게 따라지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표면이 깨끗한 물줄기 안쪽으로 빛을 넣어주면 빛이 물줄기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현상은 이미 이제 1854년에 틴달에 의해서 처음 보고가 됐습니다. 이건 물과 공기의 그 굴절률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빛은 굴절률이 다른 물질을 이동을 할 때 그 경계면에서 꺾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제일 쉬운 예가 물컵에 물을 반쯤 채워놓고 젓가락을 넣으면 네. 젓가락이 휘어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빛이 특정 각도보다 더 크게 들어가면요. 그 물줄기 경계면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얘가 공기가 있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줄기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전반사라고 하고요. 예. 저희는 높은 압력으로 형성한 물줄기 안으로 레이저 빔을 잘 집어넣어서 물속의 빛이 모두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물줄기를 따라서 전반사 될 수 있도록 광학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걸 토대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줄기의 빛이 전반사 될 수 있는 각도와 조건을 잘 찾아야 하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이 조건을 알아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실제 이제 깨끗한 표면을 가진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서 펌프를 이용을 했어요. 펌프를 이용해서 물의 압력과 층류 길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연구를 미리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 이제 저희 장비의 경우에는 약 한 200바 정도 근처의 압력에서 레이저 빔을 전반사하기에 가장 좋은 물줄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레이저를 안내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물줄기와 레이저를 합친 개념의 가공 장비가 이전에도 존재했나요? 네. 그 1994년에 스위스 이제 버널드 박사가 물줄기에 레이저를 넣어 가공하는 기술에 원천 특허는 취득을 했어요. 이를 토대로 이제 시노바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2015년에 20년간의 특허 보호기일이 종료가 돼서 지금은 누구나 해당 기술을 이용해서 장비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레이저 가공 장비와 어떤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다를까요? 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이 이제 첨단 산업에 적용되는 레이저 가공기는 펄스 폭에 따라서 나노초 레이저와 그러니까 극초단 펄스 레이저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러한 레이저들은 빔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맥박이 뛰는 것처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레이저 빔이 나오는 시간을 펄스 폭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노초 펄스 레이저는 나노초 동안 레이저 빔이 지속되는 거고요. 극초단 펄스 레이저는 그러니까 피코초 또는 fem토초 동안 레이저 빔이 지속되는 겁니다. 나노초 레이저는 주로 열을 이용해서 가공을 진행을 해가지고 가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극초단 레이저는 원자의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공을 진행해서 이제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이제 열을 이용하는 나노초 레이저는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원자의 특성을 이용하는 극초단 레이저는 가공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워터젯 가이드 레이저 융합 가공기는 나노초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워터젯으로 레이저 빔 주위에 이제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정밀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결국 나노초 레이저와 극초단 레이저의 장점을 합친 가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공은 레이저로 하는 네. 건데 이 물줄기가 식혀주면서 맞아요, 더 맞아요. 정밀한 가공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동안 반도체 공정에 필수로 쓰였던 이 가공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반도체 이제 생산 공정은 크게 전공정하고 후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전공정이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라고 하면 후공정은 이제 이걸 판매를 위해서 낱개로 이제 포장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후공정에서는 주로 자르고 포장하고 검사하고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칩 하나하나를 낱개로 자르는 공정을 저희가 다이싱 공정이라고 하고요. 블레이드 소우라는 기술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특정 회사가 다이싱 장비의 90% 이상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 데는 뭐 특허 문제도 있겠지만 그동안 다이싱 기술이 성능에 큰 영향, 반도체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의를 안 기울였던 거죠. 그러나 최근 들어가지고 반도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반도체 구조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블레이드 다이싱 기술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레이저 그루빙, 뭐 스텔스 다이싱, 플라즈마 다이싱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이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비들이 이제 각자의 성능만 확보를 하면 이게 도입이 될 거고 그러면 예.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런 기술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이번 기술이 좀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국가 기술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 반도체 기술의 자립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가장 이 개발에 큰 영향이라고 꼽을 수가 있고요. 예. 제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일단 순수 기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난번에 왜 일본의 수출 규제 사건 네.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장비의 유지 보수 같은 것도 손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독과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격이 높았던 이 장비들, 외국 장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장비 가격이 좀 현실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국산 장비는 외산 장비보다 무조건 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는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외국 장비 카피해서 저렴하게 만드는 시대였는데 그런 건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정하게 성능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합당한 가격을 받는 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면 시장에서 또 제값을 맞습니다.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개발한 장비로 차량용 반도체 이외에 다른 것도 가공할 수 있습니까? 네. 이미 이제 워터젯 가이드 레이저 기술로 경도가 제일 높은 그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실리콘 카바이드 등을 이제 가공한 연구들을 저희도 했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예. 경량화 차량 소재인 CFRP 등의 이제 복합 소재 가공을 연구한 것들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있는 소재들은 실리콘, 그러니까 두꺼운 유리, 갈륨 나이트라이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용처는 아직 파악 중인데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만큼 앞으로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 레이저 가공 장비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장비로 만드는 기술은 이미 뭐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핵심 부품들이 문제인데요. 현재는 핵심 부품들을 국내 기술로 이렇게 치환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가공기의 핵심 부품으로는 일단 레이저 광원이 있고요. 그 다음 광학계,
뭐 정밀 스테이지, 제어기, 모니터링 모듈 등이 있습니다. 옆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매년 투자를 해가지고 레이저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중국 걸 보면 이렇게 품질에 의구심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산 핵심 부품들은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네. 아직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은 독일하고 미국이 거의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중국 회사들의 추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은 첨단 산업에 레이저 가공기 적용 비중이 높아질 거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레이저 관련 핵심 기술들에 대한 R&D 투자를 게을리했다가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기술 연구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그 예전에는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외국의 이제 선진 기술들을 빨리 따라잡는 게 목표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주도해 가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술을 주도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시행착오가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좀 R&D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조금 더 관용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왜 실패를 했냐 이런 걸 따지고 책임을 지우는 데 방점을 찍기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설령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려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는 이런 연구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진정한 기술 독립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큰 보탬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도 좋은 성과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기계연구원 안상훈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 백신 개발 때 획기적 진전을 이룬 메신저 리보핵산 mRNA 기술을 이용한 암 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암 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은 보도 자료를 내고 암을 비롯한 질병 퇴치에 mRNA 기술을 이용하는 연구에 2,400만 달러, 우리 돈 3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암 종식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코로나 치료에 쓰인 mRNA 기술을 이용해 암을 한층 치료가 수월한 질병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24일 국회가 심의하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인권 침해와 차별, 사회적 편견 확대 등을 막을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률안에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지우고 인권 역량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기술 개발과 출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권에 미칠 부작용 등을 미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넓은 면적에 적용해도 태양광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태양 전지용 반사 방지 코팅 소재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유니스트 공동연구팀은 불소 고분자 소재에 전도성 첨가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태양 전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넓은 면적 상용화도 가능한 새로운 코팅 소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양 에너지의 흡수율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코팅 소재가 없어 코팅 대신 특정 필름을 따로 제조해 기판 위에 추가로 붙이는 이중 공정을 해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의 국립과학관들과 함께 평소에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나로 우주센터를 둘러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다음 달 2일에서 3일, 국립중앙과학관은 다음 달 25일 나로 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은 각각 10월과 11월에 걸쳐 나로 우주센터 견학이 포함된 1박 2일의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에선 평상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나로 우주센터의 발사 통제동과 보관동, 발사대 등 누리호 발사 관련 시설물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국 시작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년가량 총 134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당장 추석 대목을 앞둔 수산업계에 비상이 걸렸고 국민 모두의 건강에 대한 우려 또한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걱정의 목소리를 탓하는 대신 국민을 진정으로 안심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